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박정호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가 꽃을 피우고 농가분들이 벌을 집어넣는 시기가 됐습니다. 인제 화면에 보이는 영어로 된 거는 Insecticide Resistance Action Committee라고 해 가지고 영어 안 하다가 할려니 많이 꼬이네요. 그 IRAC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 살충제의 작용 기작을 분류하고 이 작용 기작을 가지고 농가분들께서 기작이 다른 약재를 돌려 쓸 수 있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 왜 영어로 된 사이트 이 자료를 먼저 보여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색상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우측 하단에 있는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유해 드렸는데 다들 가지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색상별로 어떠한 작용 기작인지를 분류해 놨는데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신경과 근육에 작용하는 약재입니다. 이 신경과 근육에 작용하는 약재는 약재를 살포했을 때 이 약재를 맞은 해충이 어떤 뭐 동작 이상을 보인다든가 이런 근육이 수축되거나 이완되는 형태 때문에 뿌렸을 때 바로 효과가 보이는 그런 그 약재예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이런 약재를 쓰고 나서 약재가 잘 듣는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런 약재들은 사람과 가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독성 농약들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약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약을 사용하고 나서 약이 잘 안 듣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약재의 사용이 줄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은 생장과 인제 발육에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면 나방의 애벌레가 잎을 가해하는 시기가 나방 기간인데 이 가해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방 애벌레가 예를 들면 빨리 번태를 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가해 기간을 줄이는 형태인데 나방의 애벌레가 정상적인 나이를 먹지 않고 번데기에서 성충이 돼 버리면 그다음에 또 짝짓기를 못 한다든가 알을 못 낳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생육의 해충의 밀도를 줄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 또한 뿌렸을 때 바로 죽지 않아요. 농가분들이 '어우 요 이거 치고 나면 뭐 죽지 않으니까 약의 효과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약을 해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작아서.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호흡과 관련된 겁니다. 호흡 작용을 뭐 예를 들면 지연을 시켜 가지고 생육의 속도를 늦춘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것 또한 바로 이렇게 죽게 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인제 약간 황갈색으로 표시된 요거는 미드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제 소화 중독, 예를 들면 나방이 BT제라는 거를 처리하게 되면 이 중장에서 인제 알칼리성으로 인제 소화액이 나오고 이 BT제가 이 알칼리성에서 반응하면서 인제 소화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재들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인제 unknown, 작용 기작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 IRAC의 칼라판 자료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작용 기작별로 인제 약재의 작용 기작점을 크게 분리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나라에서도 각각의 약재를 보시면 살충제 같은 경우는 알파벳 1 이렇게 돼 있고 소분류에 소문자 아라비아 숫자 1, 2, 3, 4로 돼 있고 소문자 ABC로 돼 있는데 요거 인제 IRAC 원판을 보면 인제 아라비아 숫자하고 영어 인제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하고 좀 다른 거고 이렇게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살균제는 가나다라 우리 국내에서는 그다음에 살충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표시 기호를 분류한다. 요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작용과 관련된 내용은 어 신경과 근육 그다음에 인제 발육과 생장 그다음에 이제 호흡 작용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에 어떤 이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 IRAC 표에서는 색상으로 나타낸 거고 요거를 농가분들한테 보여주고 설명하라고 하면 다 영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난번 교육에서도 쉽게 인제 우리 농가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 요겁니다. 딸기 적용 작물 보호제 작용 기작별 분류해 가지고 요거를 1 에서 4 페이지까지 일정 1 페이지와 2 페이지는 살균제, 3 페이지와 4 페이지는 살충제로 분류를 해 놨고요. 자 보시면 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들은 화분 발화 억제 및 생육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분 발화 억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암술 머리에 숯꽃가루가 앉아 가지고 타페트 신관을 수정관을 뻗어 나오게 하는데, 이 타페트 신관이 나오는 작용이 균사가 계속해서 뻗어 들어가는 거랑 매우 유사한 생리작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포 분열을 저해야 하는 이 나에 해당되는 약재가 처지게 되면 타페트 신관이 계속 뻗어나갈 때 이 세포 분열이 되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데, 요 타페트 신관이 뻗어나가는 세포 분열 과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정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분 발화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육 억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정부, 우세라고 해서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정부에서 인제 정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 정화에서 옥신의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옥신 호르몬이 도관을 타고 뿌리까지 내려가서 뿌리에서 지베렐린이 합성되고, 요게 다시 뿌리를 도관을 타고 올라가서 어떤 신초 부위에 가게 되면 세포 분열이 되면서 뭐 세포 분열과 관련된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 인제 이 옥신과 지베렐린과 사이토카닌 이렇게 인제 순환하게 되는데, 이 생육 억제에서는 예를 들면 인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에 해당되는 약재를 보시면, 표시기호 4라고 되어 있는 약재를 보시면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한다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재는 아까 얘기했던 옥신이나 지베렐린이나 사이토카닌의 어떤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억제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대표적으로 트리아졸계라고 하는 약재들이 그런 그 효과가 크고, 딸기 육묘 농가에서는 그 트리아졸계 약재들을 이용해 가지고 묘가 웃자라지 않게 하는데, 고런 효과가 있는 약재들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1 페이지로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살균제인데 벌독성이 있대요. 이 살균제인데 벌독성이 있는 약재들은 약재 자체가 인제 그 살균제인데, 그 화학적인 물질 자체가 벌 독성이 있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2 페이지에 카라고 표시되어 있는 보호살균제, 다점 접촉작용을 하는 이 보호살균제에 여기 보시면 인제 고유손, 데유커포, 코사이드, 쿠퍼사이드 이런 약재들이 황이나 구리로 인제 주 성분이 되어 있는데, 황이나 구리가 농도가 진해지면 인제 벌독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살균제임에도 벌독성이 있는 약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인제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인제 살균제인데 뭐 왜 벌이 안 붙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주기 위해서 적색으로 표시해 놨고, 어 우리 인제 농촌 지도사분들 같은 경우는 인제 작용 기작에서 세포 분열을 저해야 하네, 호흡을 정해야 하네, 요런 내용까지 다 알면 좋은 거고요. 우리 농가분들께 이 자료를 주면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표시 기호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 달라. 근데 이 표시 기호는 농약을 구매하게 되면 살균제든 살충제든 농약의 상표명 밑에 좌측 하단에, 이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 좌측 상단 쪽에 표시 기호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표시 기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가가 가벤다라고 하는 제피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벤다라고 하는 약재를 쳤으면 표시 기호 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살포 날짜를 써 주면 다음 약재 방제를 할 때는 나가 아닌 다투나 다설이나 나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약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농가분들께 A3로 양면이 아니고 단면으로 4장을 출력해 가지고 코팅을 해 주시면
현장에서 농가분들이 약재를 사용하면서 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떤 약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서 다음에 약을 돌려 쓰실 때 확인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만든 거고요. 주로 사용하는 약재들이 탄저병과 시드름병, 역병약은 주로 육묘기 때나 정식 초기 때 많이 사용하시고, 제피곰팡이나 흰가루병은 재배 중에 인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사례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예를 들면 아리앙이라고 하는 품종이 흰가루병에 자주 서량에 비해서 잘 걸리게 되는데, 흰가루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머큐리라고 하는 머큐리 수퍼나 뭐 이런 머큐리라는 약재를 치게 되면 머큐리도 꽃이 왕성하게 피었을 때 수정을 이게 수정 화분 암술머리에 숯꽃가루가 붙어 가지고 수정하는 이 타페트 신관 화분 발화, 이 꽃가루가 발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 달라고 해서 인제 파란색으로 해 놨고, 이 흰가루병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기는 일화방이 꽃이 왕성하게 펴 가지고 수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아니면 일화방 꽃이 완전히 피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내가 주 수확을 할 수 있는 꽃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됐거나 아니면 그 꽃이 피기 전에 약재를 살포해 주는 게 화분 발화 억제를 근본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내 농장에, 내 하우스에 꽃이 균일하게 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육 관리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살균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1쪽과 2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아까 인제 다점 접촉 작용을 하는 보호살균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보호살균제라는 것은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약재들은 병이 오기 전에 쓰는 약재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 보이는 병, 예를 들면 심어 놓고 짝잎이라고 해서 새 잎, 딸기는 세 장을 하나 잎으로 보는데 세 잎 중에서 어느 하나가 발육이 잘 안 되고 작아지는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얘는 뭐 작은 뿌리 파리가 됐던 탄저병이든 시드름병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양분이 한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짝잎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병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조건에서 이 카곤에 해당되는 약재를 쓰면 약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 예방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농가분들께서 이 카곤에 해당되는 약재들을 정식하고 나서 그 짝잎이 보이거나 시드는 증상이 보이면 병이 병이 예방되라고, 아니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 뭐 쿠퍼나 코사이드나 이런 약재들을 관주 처리하셔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코퍼나 이 키읔으로 시작되는 약재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약재들은 되게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약재고, 이 구리 같은 경우는 17 가지 그 필수 원소 중에서 인제 우리가 그 양분 중에서 미량 요소에 해당되는 약재입니다. 이런 약재가 이런 그 원소가 아주 미량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기준량보다 더 많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가 양이온인데, 이가 양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양이온의 흡수를 방해하고 철의 어떤 흡수를 방해하면서 요게 인제 어떤 미량요소 결핍 증상, 얘 때문에 다른 원소들이 흡수가 되지 못하면서 미량요소 결핍 증상을 일으키거나 염류집적을 빨리 일으키고 뿌리에서의 그 잔뿌리를 상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에 해당되는 약재들은 정식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육묘장에서 병이 오기 전에 살포하는 건 맞는데, 병의 증상이 보인 후로 이 약재를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에 해당되는 약재들은 예방을 하기 위한 약재이기 때문에 어떤 병의 표징이나 병증이 보이기 전에 사용하는 거고, 또 하나 이 카에 해당되는 약재들이 주의할 게 보면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다코닐레이스 같은 경우는 유기염소계 약재인데
뭐 이 쿠퍼 구리가 들어가거나 황이 들어가 있는 약재들도 공통적으로 주의사항에 어떤 문구가 되어 있냐면 고온기의 살포를 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농약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약재 살균제를 뿌렸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좀 조심할 것이, 육류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오전에 약을 주게 되면 그날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고온 조건이 돼 버려요. 약은 쳐져 있고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을 접하게 되면 얘네들은 약해 발생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고온기에 접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카군에 해당되는 약재들은 여름철 같은 경우 온도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조건에서는 오후에 살포를 해 주셔야, 해가 지는 시기에 살포를 해 주셔야 고온에 노출되지 않고 약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으로 오후에 살포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카에 해당되는 약재들은 예방제하고 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약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살균제에서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카에 해당되는 이 카가 아닌 다른 약재들은 조심할 게 또 있어요.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약재들이 주의사항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약이 묻지 않는 곳까지 침투 이행성이 높아서 약이 묻지 않는 곳에서도 치료 및 예방 효과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에 이런 문구가 되어 있어요. 기능제, 예를 들면 기능성 전착제나 유제하고의 혼합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해석해서 보면, 이미 우리가 예를 들면 샤크라고 하는 상품명이 샤크라고 하는 약을 사 보면 이 샤크에 들어있는 카벤다짐이라고 하는 그 약재의 주 성분은 10% 내외가 들어 있는데, 나머지들이 인제 그 계면활성제가 50% 정도로 들어 있고, 증량제라고 해서 약의 무게를 인제 증가시키는 그런 증량제가 또 추가적으로 뭐 30% 에서 40%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샤크를 샀다 그러면 5,000 원치는 계면활성제예요. 이 계면활성제가 다른 얘기로 따지면 그냥 비누입니다. 아니면 퐁퐁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어떤 작물체의 표면에 그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퍼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계면활성제, 전착제 등인데, 여기에 기능성 계면활성제가 추가가 되게 되면 약액이 묻는, 퍼지는 그 정도가 많아지고 동일 면적의 그 약의 어떤 유효 성분이 많이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 및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들도 높아지지만, 정상적인 세포에 침투된 약재가 많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의 세포 분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해를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약해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살균제는 단제를 써 주시는 게 맞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혼용 가부포가 있어서 두 약재를 섞어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현장에서 많은 약해를 일으키는 것들이 카브리오나 뭐 옵티바라고 하는 약재인데, 이런 약재들이 어린 잎에 살포됐을 때 어린 잎들이 약해로 정상적으로 퍼지지 못한다든가, 잎이 어렸을 때 약해를 받기 때문에 꼭 티번 현상을 받은 것처럼 그런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건데, 이런 약재들이 다른 약재하고 섞어졌을 때 계면활성제 약은 2배가 되고 각각의 약재는 희석 배수가 맞지만, 그 계면활성제 양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 약이 가지고 오는 약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그 약해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농가분들께 조금 번거롭지만 살균제는 단제 위주로 사용을 해 주십사라고 인제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 살균제가 한 150 가지인데 실제 이게 상품으로 팔고 있는 약재들은 훨씬 많습니다. 국내에 뭐 살균제든 살충제든 뭐 제초제든 실제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재는 한 450 가지지만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재들은 서로 섞여 있고 혼합제가 나오면서 한 2,800, 2,300에서 한 500 까지가 돼요. 또 하나,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작용기작의 표시규에서 보면 맨 위에 있는 골잡이라고 하는 약재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나원에 해당되는 약재와 나2의 작용기작을 가지는 약재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재를 섞었을 때 단제 나원에 해당되는 약재를 단제로 사용했을 때보다 방제가가 일정 이상 높거나 기대 이상의 방제가, 80% 이상의 방제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약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혼용제가, 예를 들면 다투에 해당되는 약재들은 다투라고 하는 그 단제만 들어가 있는 약재가 몇 가지 없고 대부분 혼용제가 많습니다. 혼합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어 이미 만들어 놓은 혼합제에다가 또 하나 섞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약해나 아니면 그 잔류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단제 위주로 좀 사용해 달라고 하고요. 농가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제만 삐게 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표시기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잘 지키면서 돌려 사용하신다면 약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이 작용기작이 다른 약재들을 주기적으로 돌려 쓰지 않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약재도 이 병을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가 있어서 농가분들께 꼭 이 작용기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가벤다, 예를 들면 샤크나 톱시넴, 지오파넴, 카벤디온 이런 약재들이 실제 보면 약의 주성분은 카벤다짐이라고 하는 약재인데, 이 카벤다짐이라는 것이 약재 자체가 살균제로 등록이 돼 있는데 농가분 그 약의 효과를 보면 응애하고 선충을 어느 정도 인제 그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의 사용량이 많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또 예를 들면 여기 머큐리라고 하는 약재들도 상규제로 등록이 돼 있지만 선충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재배 중에 혹시나 선충 때문에 문제가 되는 농가가 있다 그러면 선충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재를 재배 중에 쓸 수 있는 약재는 없습니다. 잔류나 벌독성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 있는 살균제 중에서 일부 약재들이 살선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재를 좀 응용할 수 있다라고 인제 쪼끔 도움을 주시면, 하지 않은 것보다는 밀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인제 여기 약재들 중에서 인제 주의할 것이 아까 얘기했던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하는 이 사에 해당되는 약재들의 사용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보가드네, 사천왕이네, 산림꾼이네, 이런 약재들이 푸르미네, 이런 약재들이 주성분을 보면 졸로 끝나는 헥사코나졸, 데부코나졸, 이런 그 졸로 끝나는 그 트리아줄기 약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들 같은 경우는 희석 배수를 꼭 지키셔야 되고, 이런 약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약재하고의 그 혼용 사용됐을 때 약이 일정 면적에 그 묻는 양이 증가되게 되면 약해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육을 억제한다든가 요런 부분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주의하라고 농가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 스포르그라고 하는 약재가 트리아절개의 약재는 아닌데 끝에 가면 망가니즈라고 하는 망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망간 같은 경우도 특히 예를 들면 그 BVB 사용하시는 농가분들이 피트모스를 사용하시는 농가분들이 파스크래프트라고 하는 아인산염을 인제 상품화시킨 양액을, 그 제품을 양액에 집어넣는데, 이 파스크래프트라고 하는 약재가 약 1000분의 1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pH를 1 에서 1.5 정도를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이 파스크래프트의 사용량이 많고 혹시나 배액의 pH가 5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 망간이라고 하는 약재들은 물에 녹는 양이 많아지고 흡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 작물 생육을 억제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사과에서 pH가 낮은 조건에서 망간의 사용 그 망간의 그 농도가 좀 진하게 되면 적성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스포르곤 같은 경우도 이제 pH가 낮아지는 조건에서는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약해를 일으키거나, 그다음에 요거를 짧은 시간 한 달에 예를 들면 2 주에 2번 정도를 치거나 사용 농도가 좀 진하게 됐을 때도 생육을 억제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요런 약제의 사용을 쪼끔 주의해 주시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살균제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십니까? 어.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살충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살충제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빨간색이 많네요. 이 살충제 같은 경우는 어 곤충 중에 익충인 벌도 인제 해가 되는 약재들이 많아서 벌 독성 주의하라고 인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 예를 들면 맨 먼저 나오는 이 선충 약재들이 유기인계라고 해 가지고 신경에 관련된 약재들 작용을 하고, 이 유기인계 약재들은 사람과 동물에도 그 독성이 좀 많아서 사용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고요. 어 등록된 약재 중에 네마킥은 액제하고 잎제가 선충에 등록되어 있고, 선충탄은 잎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작은 뿌리 파리에 사용되는 럭비나 아파치는 다른 작물에서는 선충 방제, 뿌리 혹성충 방제에도 들어가 있는데, 요 약재들은 재배 중에 쓰는 약재가 아닙니다. 토양에 정식하기 전에 쓰는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토경 재배 농가든 고설 재배 농가든 주의하실 게 어떤 거냐면, 일정 면적에 사용하는 약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충탄이다 그러면 인제 300평 10 알이에 뭐 3 킬로, 네마킥 잎제다 그러면 10 알이에 뭐 예를 들면 6 킬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대개 보면 농약 봉지나 이런 것들이 어 1000 평방미터 제곱, 이게 10 알을 300평, 평이 많이 있다 보니까 평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300평 기준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대부분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250평 내지는 실제 재배 면적을 따지다 그러면 200평 정도가 되고, 또 하나가 고설 재배 농가다 그러면 베드의 면적은, 베드의 폭이 예를 들면 작물을 심어 놓은 베드의 폭이 20 센티 정도고, 그렇게 20 센티 정도 되는 베드를 6 줄을 설치했다 그러면 100 미터라고 그러고 하는 조건에서 0.2 곱하기 100 하면 20 평방미터고, 이게 6 줄이 들어가면 120 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 평방미터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재 사용량이 적어야 되는데, 농가분들께서 고설 재배에 바닥 면적으로 약을 사용하게 되면 약의 지속 기간이 긴 잎제 같은 경우는 꽃이 펴고 나서도 작물에 그 벌이 인제 붙지 않게 한다든가 벌독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게 선충에 관련된 약물뿐만 아니라 작은 뿌리 파리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이 그렇게 잎제들을 많은 양을 쓰게 되면 벌독성과 관련돼 가지고 일화방 꽃이 폈을 때 수정이 잘 안 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충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은 벌독성이 오래가기 때문에 정식 전에 사용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약재들 중에서도 특히나 벌독성이 오래가는 약재들이 딱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예를 들면 이 4A에 해당되는 그 총체벌레 방제용으로 총체벌레나 작은 뿌리파리 약재로 등록되어 있는 오신, 팬텀, 이런 약재들이 아타라는 조금 덜하겠지만 아타라, 이런 약재들이 빗장, 이런 약재들이 벌독성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 벌독성과 관련된 내용은 농사로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벌독성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꽃이 피었을 때 벌을 방사할 수 있는 그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자료들을 올려 놨어요. 그래서 이 모스피란도 빨간색으로 벌독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모스피란 같은 경우는 약액이 마른 이후에 벌을 풀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문제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이 세부적으로는 별도의 자료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예를 들면 약이 중복되는 약재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중복되는 걸 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 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 같은 4A에 표시되어 약재들이 인제 중복되는 걸 쪼끔 겹치는 걸 찾기 힘든데, 예. 오진이라고 하는 약재를 보면 작은 뿌리 파리에도 등록되어 있고 청초벌레에도 등록되어 있고 진딧물에도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이 약재를 한 번 써 가지고 얘네들을 방제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벌이 풀어져 있는 벌을 방사하고 나서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벌독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효과는 높다고 돼 있는데 벌독성이 높아요. 그런데 인제 천하평정이나 이런 약재들은 벌독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천하평정을 오신 대신에 쓰게 되면 작은 뿌리 파리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진딧물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나방류 애벌레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약을 한번 쓸 때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약재들을 먼저 쓰게 되면 '약재 사용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제 기억에 모수피란이란 약재가 제가 지도직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아마 총체벌레 약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모수피란이 총체벌레에 써도 총체벌레가 잘 안 죽어요. 그만큼 약재 방제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제 등록이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총체벌레에 잘 듣는 어떤 특정 약재를 지속적으로 썼기 때문에 약의 방제가가 떨어지고 내성이 생겨 가지고 약을 쓸 수 있는 약재가 인제 줄어들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용 기작이 다른 약재를 지속적으로 돌려 달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표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어떤 거였냐면, 육에 해당되는 약재를 한번 볼게요. 육에 해당되는 응애 방제를 위해서 육에 해당되는 약재가 보면 되게 많은데 농가분들이 약을 나름 열심히 돌려 쓰십니다, 현장에 가시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갤럭시 한번 쓰고 버메틱 한번 쓰고 아바메킬 한번 쓰고 코난 한번 쓰고 그다음에 번아웃 한번 쓰고 그다음 기대찬 한번 쓰고 나 약을 한번 약은 열심히 돌려 썼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육군에 해당되는 약재를 계속해서 돌려 쓴 겁니다. 그러면 육군에 해당되는 거는 염소 통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약재인데, 이걸 계속 쓰게 되면 이 약을 맞고 살아남은 애가 다시 알을 낳고 밀도가 증가되는 시기에는 육군에 해당되는 약재를 썼을 때 약재의 방제가가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약을 열심히 돌려 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같은 육군에 되는 약재를 계속 돌려 쓰고 있어서, 제가 어떤 약을 한번 쓰시고 나서 약의 작용 기작에 대한 부분에 표시를 하고 날짜를 살포한 날짜를 쓰게 되면 다음에 쓸 때는 다른 약재를 표시 기호가 다른 약재를 쓸 수 편하게 쓰기 편하게 이렇게 인제 이거를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이거를 품명명으로 만들지 않고 상표명으로 만든 이유도 농가분들이 표시 기호뿐만 아니라 상표명도 좀 확인할 수 있게 요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PLS 관련해 가지고 등록 약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가 이거는 지난 9월 달에 한국 작물보호협회에 들어가서 작물 사용 작물보호제 사용 지침서를 검색해 가지고 이게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내용으로 농가분들께 약재를 주기적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작용 기작이 다른 약재를 돌려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PDF 파일로 공유해 드린 거고요. 살충제 중에서도 가네마이트라고 하는 약재는 특이하게 어 생리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약 약해를 일으키는데, 어떤 약해를 일으키냐면 이 약재를 치고 나면 어린 잎에 검게 탈색을 시키거나 이제 그런 생리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부 살충제 중에서도
장미나 화해를 하시는 분들이 인제 이 약 어떤 약을 썼을 때 하얀 꽃잎이 나와야 되는데 하얀 꽃잎에 인제 약을 치면 탈색욕을 줘서 이게 색을 변화시켜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약재들이 있는데 일부 약 뭐 쇼크라고 하는 약재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작물 보호 사용 지침서에 주의 내용을 좀 꼼꼼히 보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있으면 표시해 놨다가 농가분들께 그런 내용들도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약해 내용을 많이 본 내용은 살균제에서 살균제에서 미리본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드름병에도 등록돼 있고 단저병에도 등록돼 있는데 이 미리본이라는 약재가 관주했을 때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관주량이 좀 많게 되면 근권부의 어떤 생리장애로 인해 가지고 지상부의 어떤 미량요소 흡수가 좀 못 돼 가지고 잘 안 돼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들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리본이란 약재들을 어 주게 될 때는 주당 사용량 내지는 단위 면적에 사용되는 양량을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지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부분이 우리가 10 아래에 사용될 수 있는 약은 150 에서 200 리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2에 해당되는 200 평의 범위의 면적에서는 100 에서 150 리터 정도면 충분한 양인데 현장에서 농가분들이 이보다 거의 2 배량의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많이 어떤 표준 희석량을 지켰더라도 약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 많아진 많은 양량 때문에 잔류량에 영향을 줘 가지고 잔류 PLS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되거나 약의 효과, 방제가가 올라간 효과도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는 약해가 증가되는 원인도 되더라.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꽃이 왕성하게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살균제나 살충제 사용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기부터 조심해야 될 병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제피곰팡이나 흰가루병만 나와 있지만 최근부터 한 4-5년 전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꽃곰팡이 병 같은 경우는 요게 인제 농가분들이 서량이라고 하는 주품종을 재배하면서 서량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흰가루병이 좀 강하다 보니까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살균제의 사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매향이나 죽향을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그다음에 또 일부 뭐 장의를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흰가루병 방제를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주기적으로 인제 방제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꽃곰팡이 피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농가분들께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꽃이 왕성하게 피고 수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1 화방 같은 경우는 한 7 개의 과일을 남기고 2 화방, 3 화방부터는 점차적으로 남기는 과일 수를 줄이게 되는데 내가 따고 싶은 과일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 시기에 어 흰가루병이나 잿빛곰팡이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을 월에 최소 1번 정도는 사용해 주셔야 우리 서량에서도 꽃곰팡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또 농가분들께서 재배를 시작하고 나서 3년 차부터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꽃곰팡이 병이.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최근에 난방에 사용되는 기름을 줄이기 위해서 낙엽보온 커튼을 사용하게 되는데 낙엽보온 커튼을 설치한 농가분들이 또 꽃곰팡이가 많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환경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저온 다습일 경우는 제피곰팡이가 발생을 하고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는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꽃곰팡이는 두 조건에서 다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암술 꽃가루가 묻어 가지고 수정이 돼야 되는 그 딸기꽃의 암술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이 촉촉하게 젖어 있다는 얘기는 균사나 꽃가루가 묻기가 편하고, 균사나 꽃가루가 묻었을 때 촉촉하게 젖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균사나 수정관이 발화하기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런 조건에서 어 어떤 뭐 거 저온 다습이거나 고온 건조한 조건 그 어느 쪽에서도 꽃곰팡이는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지금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는 기본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 병원균의 밀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농장주분들께 바닥 청소, 그다음에 낙엽보온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 조건, 낙엽보온 커튼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낙엽보온 커튼에도 소독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적용 약제를 살포한다든가 훈증제를 한번 초기에 훈증제를 사용해 가지고 하우스 전체에 이 병원균의 밀도를 낮출 수 있는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약제를 뭐 독립분무기로 뿌린다든가 훈증제로 훈증을 해 가지고 초기에 그런 작업을 해 주시면, 재배하다가 갑자기 병원균의 밀도가 높아지고 균사가 꽃에 떨어져 가지고 발병되는 조건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농가분들께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병과 해충해라는 것이 기주식물이라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을 때 기주가 되는 식물은 딱 정해져 있고, 병원균의 밀도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병의 삼각형 조건에서 농가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특히 주산 지역에서 놓치는 게 뭐냐면, 주로 하우스 내부에는 농가분들이 꼼꼼하게 약제 방제를 하지만 재배 중이나 심었을 때 아니면 육묘 중에 발생한 병이 입영되어 있는 묘나 수확후 잔재물들을 내 하우스 주변에 방치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 방치되는 양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 쌓인 곳에서 병행군의 밀도가 계속 높아지고, 이 딸기를 기주로 하는 해충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농가분들이 결과적으로 약제를 꾸준하게 사용함에 해도 병과 해충을 줄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농가분들께 하우스에 가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그런 내 작물과 관련된 위생적인 부분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꼼꼼하게 치워 주고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런 그 방제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 인제 보여 드릴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초파리입니다. 초파리인데 이 초파리 사진에 이 초파리 사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초파리 알이에요. 초파리 알인데, 제가 왜 초파리를 보여주냐면 이 초파리라는 것도 결국은 위생곤충인데, 하우스에 얘네들이 많이 날라오면 얘네들한테 붙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곤충에 붙어오는 것이 뭐냐면 선충이 붙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의 유기견엔 동양 안구선충이라고 해서 눈에 선충을 옮기는 애가 이 초파리고, 이런 초파리들이 인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털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달라붙는데, 어떤 논문에 보면 자료를 보면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요 정도 되는, 요거보다 더 작아요 선충은. 요 정도 됩니다. 이런 선충들이 이런 날아다니는 해충에 달라붙기 위해서 어떤 물체의 표면에 이런 식으로 서 있대요, 달라붙기 좋게. 그래서 얘는 이런 날아다니는 해충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 날아다니는 해충에 붙어오는 선충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해충의 선충뿐만 아니라 병원균도 묻어옵니다. 예를 들면 작은 뿌리파리나 이런 파리류가 균식성이라고 해서 균이 어떤 식물체에 묻어서 그 식물을 분해하면서 만들어지는 찌꺼기들을 먹게 되면 이 내장기관에 균을 가지고 있게 되고, 얘네들이 여기서 배설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병이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하우스 주변에
이런 위생곤충이 끌지 않도록 위생적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우리가 그 병과 해충을 밀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그 소나무 그 솔수염 하늘소 같은 경우는 그 솔수염 하늘소에 15,000마리 정도의 소나무 재선충이 기생을 한답니다. 그 한 마리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분이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작은 뿌리파리나 초파리 등에 선충이 묻어온다는 내용들을 조금 연구해 가지고 이런 애들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조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위생곤충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잡는 방법은 노란색 끈끈이 트랩 내지는 뭐 파란색, 청색 끈끈이 트랩들을 하우스에 좀 꼼꼼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얘네들이 아까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몸집은 이렇게 작은데 이게 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작은 뿌리파리 같은 경우도 뭐 300에서 한 200에서 300개 정도 알을 낳는다 그러면 성충 암컷 작은 뿌리파리 한 마리를 방제하게 되면 200에서 300마리의 작은 뿌리파리 애벌레를 방제할 수 있고 그 방제를 통해 가지고 뿌리를 가해하고 그 가해한 상처부를 통해서 탄저나 시드름병, 엽병 등이 옮는 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3분 먼저 마치고 다음 강의는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